당내 현역 의원들로 점점 더 좁혀오는 돈봉투 수사. 용두사미로 끝난 혁신위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당의 위기설을 가장 부추기고 있는 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일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사면 초과 위기에 놓인 이재명 대표,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까요? 오늘 이 자리는 역사의 근데 개인 협의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다음 기회에 저희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은 이 한국적인 35년 만에 적된 모습을 자, 검찰 소환을 앞둔 이재명 대표, 최지원 기자. 그런데 그동안에 없었던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대표 이 검찰 소환이 오는 17일이죠. 모레인데 그 전날인 내일, 그러니까 16일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걸로 보입니다. 예. 이 검찰 소환 사실이 알려졌던 지난 10일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때문에 이 공개 서한 형식의 입장문을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서한 형식의 입장문. 예, 저희가 이제 오늘 아침에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서한 형식이 될지, 뭐 당원들에게 드리는 메시지가 될지, 뭐 입장문이 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 대표가 나서서 간담회까지 거행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다. 다만 이제 이 백현동 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할 시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기존에는 이제 검찰에 제출한 입장문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이 대표가 공개하는 방식을 취한 적도 있습니다만, 예. 이렇게 사전에 이 혐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그전에 대장동 건에 대해서는 있었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 민주당 관계자가 왜 이런 이벤트를 갖느냐 했더니, 이 백현동의 경우에는 대장동과 다르게 국민적인 관심도가 조금 떨어져서 이에 대한 이해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법리적으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보다도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 건 중에 하나가 이 대북송금이고 또 백현동 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영장 청구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그 9월에 영장 청구가 된다면 이제 투표를 의원들이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해서, 일이. 뭐 국민과 당원을 위한 설명일 수도 있지만 그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기회를 아하. 갖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사전에 직접 설명에 나선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게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의 이제 주제보다는 지금 시점이 더 문제라고 지금 보이는데요. 대장동 1월 때는 이 이재명 대표가 뭐 그렇게 정치적인 부담을 크게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 전체가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이제 표결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뭐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등을 갑자기 돌린 사람이 뭐 있었던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 이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이야기 이후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 불체포 특권 포기 이후로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 내부가 친명이다, 비명이다, 그리고 또 혁신이 이제 후폭풍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체포 구속영장이 나오면은 이 표결에서 본인도 이제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표결을 하든 불체포 특권을 여기서는 장담할 수 없다. 포기를 하던, 그래서 당내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백현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핑계일 수도 있고요. 뭐 설명을 하는 것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한테 좀 호소를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닌가. 국민들이 사실 그 대장동은 예전에 이제 원희룡 장관이 뭐 일타 강사로 좀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아는 바가 많은데, 백현동은 또 이제 이걸 들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신만 어지럽지, 사실 그렇게 굉장히 이제 혹할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정치적인 이런 수사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설명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과연
힘 있는 설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그냥 지지층 달래기 수준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이 백현동 사건은 백현동 자체의 수사도 지금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같은 경우도 여기 국토부 협박받아서 용도 변경해줬다라는 부분이 걸려있는 민감한 쟁점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로비스트이자 이재명 대표 측과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김인섭 씨가 개입하자마자 갑자기 용도 부지 변경이 4단계 상향이 이루어집니다. 전국 어디를 찾아봐도 4단계나 용도 부지 변경 상향한 사례는 전례를 찾기 힘들고요. 그리고 3천억 원의 수익을 얻었던 이 시행업자 정모 씨가 이 대가로 200억을 김모 씨에게, 김인섭 씨에게 주기로 했는데 그중 절반은 이재명과 정진상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진술까지 했고, 최근에는 또 이재명 대표가 나는 김인섭과 최근에 연락받은 적 없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수행비서 출신인 백모 씨가 이 김인섭 씨와 최근까지도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이 다 파악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기자들은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백모 씨 수행비서와의 관계 등등부터 해서. 그래서 질의응답을 제대로 받느냐가 이 기자 간담회 만약에 열게 된다면 이 행사의 어떤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으면 또 반쪽짜리 설명이다라는 비난을 받게 될 여지가 커서 과연 실제로 이 같은 행사를 할 수 있을까까지도 아직은 원점에 놓고 지켜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는 저 용도 변경이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국가의 주요한 정책이다라는 그런 공문들을 통해서 수차례의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을 통한 그 요구 사항을 받아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꾸 이제 4단계 종상향을 얘기하고 이렇게 그것을 가장 큰 이제 입법적인 요소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이 그 아파트 부지, 주거 지역으로 한 2% 정도에다가 R&D 부지로 9.3% 정도를 제한을 했답니다. 그런데 당시 성남시에서는 그 R&D 부지가 이제 판교랑 연결해서 대단히 크게 확대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R&D 부지를 더 확장시켜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식품연구원에서 제안한 것이 뭐냐면 그 아파트 부지를 40%대로 줄이고 R&D 부지를 30%대로 상향시켜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짓는 그 세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2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용적률이 250%인데 준주거 지역으로 하게 됐을 때는 350%로 돼서 더 질 수 있어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돼서 4단계로 상향된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확인되면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그 누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이 이제 검사 독재 정권에서 정적 죽이기, 표적 수사,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뭐 그 지금 시행사의 대표 정바울이라는 시행사 대표가 뭐 김인섭 씨를 영입한 이후로 이것이 마치 그 로비에 의해서 이것이 인허가가 이제 불법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업무상 배임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업무상 배임은 이것이 그 일반적인 그 기업에 있어서도 최고 경영자가 정책 판단을 잘못해서 회사가 가사 파산이 나더라도 개인이 사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와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더 큰 광범위한 정책적인 재량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업무상 그 배임으로 규율하는 것은 그만큼 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수사와 재판 통해서 그 유무죄가 판결 나겠지만 제가 봤을 땐 이것은 검찰에서 좀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끝까지 들었는데요. 짧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때 식품연구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28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좀 협조 좀 해달라. 지금 지방 이전하는데 지금 땅을 안 산다니까 안 팔리는 것 아니냐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올려달라고. 근데 4단계까지 올려준 데가 2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 말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로부터의 공익 간수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R&D 부지를 최초에 3,000평 정도였다가 10,000평 정도로 올려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파트의 그 세대 수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준주 지역으로 이렇게 상향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은 검찰대로 야당 대표 소환이 수사의 분수령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동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던 사람을 소환했습니다.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습니다. 지금 이 수행비서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현동 의혹의 핵심 인물은 일단 김인섭 씨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합류하면서 갑자기 안 해준다던 게 4단계나 올려주고 많이 바뀌게 되니까요. 그 분수령.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나는 만난 적 없다. 옛날에는 도와준 사람이지만 한동안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비서는 계속 만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최지원 기자, 수행비서가 등장을 했어요. 예, 이 수행비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시절에 이제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백현동 로비스트죠. 김인섭 전 대표와의 연결고리일 것으로 지금 검찰이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검찰이 최근에 백현동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 A 씨와 김인섭 씨의 관계에 대해서 물은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A 씨는 올 2월에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 공식 직함이 없이 최근까지도 이 대표를 직간접적으로 도운 걸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지난 2021년까지 김인섭 씨와 수시로 연락한 기록이 발견된 걸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또 지난 2016년도에는 김인섭 씨 면회를 또 같은 시기에 정진상 정책실장도 김 씨를 2차례 특별 면회했다 이렇게 겹치는 기간들이 있었고요. 또 A 씨가 현재 2010년 이후로 김 씨와 연락이 끊겼다 이런 취지로 의혹을 부인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도 이제 이분과 몇 번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이분은 이제 본인이 지금 계속 이제 검찰에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은 이 대표와도 직접 이제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 그 지금 이 대표 주변에 알려져 있는 정진상, 김용, 그 유동규 씨까지도 포함해서 핵심 측근들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과도 다 이제 연락이 끊겨서 나는 이제 아예 벗어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차례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은 이재명 대표와 아예 연락이 끊겨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지난 대선 당시에도 검찰이 이 인물을 주목하는 배경이 있는데요. 수행비서의 등장, 일단 어떤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장혜찬 평론가님 먼저, 최고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게 사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요. 돈을 줬다는 사람은 김성태 전 회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의 연결고리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제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하려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백현동으로 대입해 보면 실제 이 로비 과정에 기여한 사람은 이 시행업자 정모 씨와 로비스트 김인섭 씨입니다. 그런데 이 김인섭 씨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수행비서 백모 씨가 등장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백모 씨와 이재명 대표의 인연은 아주 깊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 친형 고 이재선 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하고 막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것 때문에 선거법으로 재판까지 받았잖아요. 이 고 이재선 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 중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이 백모 씨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보냈다는. 네, 그 문자 내용 보면 뭐 입에 담기도 힘들어요. 이게 조폭인지 성남시장 수행비서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 개입설의 상당 부분 신뢰가 더 가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 친형까지도 협박한 인물인데 로비스트와 연락 정도는 충분히 했겠구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김인섭 씨가 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도 이 백모 씨가 실제로 종종 면회를 했다라는 기록까지도 나와 있고 최근까지 어떤 통화 기록이나 만났다라는 정황 등이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백모 씨는 당연히 부인하겠죠. 이화영 전 부지사도 수사 초반에는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구속 수사받고 이제 더 이상 이 확정적인 증거 앞에서 물러날 여지가 없으니까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진술하려는 거 아닙니까? 백모 씨도 만약 검찰에 의해서 신병이 확보되고 수사가 고강도로 계속된다면 김인섭 씨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라는 진술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휴대전화 밖으로 던졌을 때 그때도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백모
전 수행비서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 직함과 무관하게 이재명 대표 주변의 측근 그룹, 이너서클 그룹에서는 상당한 영향력과 공신력을 가진 인물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이가 아닌데 어떻게 시장의 친형한테 그런 막 욕설과 협박 문자를 보내겠습니까? 그것만 봐도 이재명 대표의 신임을 두텁게 받는 사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지난 대선 당시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바로 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원희룡 당시 정책총괄본부장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바로 이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정진상 외에 다시 더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 관여돼 있다라고 지난번에 폭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이름을 지목하겠습니다. 백입니다. 당시에 정진상과 통화를 하였고 유동규와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형태와 방법에 대해서는 경찰의 포렌식 내용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자, 본인은 계속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만 본인이 개인 비리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어떤 비리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무슨 버스 회사 관련된 무슨 뇌물 비슷한 것도 있었고 택시기사 폭행 비슷한 것도 있어서 그 성남시장 수행비서에서 지휘 해제가 됐어요. 쉽게 말해서 해임이 됐는데 그 가족들은 계속 거기 성남시에 근무를 한다. 그러면서 계속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주장이죠. 그래서 나중에 뭐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한 이제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인데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백현동 거 관련해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업무상 배임으로 좀 규율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업무상 배임은 성남시에 피해를 주면서 사익을 챙겨야 성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자체장은 인허가에 있어서 강범위한 재량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익 추구한 것을 지금 확인해야 되는데 그 연결고리로 김인섭 시행사를 들어갔다는 그 공동대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와 지금 말씀하신 A씨랑의 관계도 지금 조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난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똑같이 업무상 배임이었어요. 그때도 그 428호 약정서를 제기하면서 그 이제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공소장에 428호 약정은 담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진술이 유동규랑 남욱이 김만배로부터 들은 전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었거든요. 이번 것도 똑같은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바울이라는 시행사 대표가 200억을 그 김인섭 씨에게 주겠다라고 했고 그 중에 100억은 두 분 것이다라고 했다라고 전원으로 들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 두 분은 그 정바울 씨가 봤을 때는 그 정진상하고 이재명 대표를 칭하는 것으로 본인을 추측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전원이고 증거 능력이 있지는 않거든요. 이런 사실관계들을 명백히 밝혀내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장동 때는 왜 이거밖에 못 갖고 왔느냐라는 거였다면 장희찬 최고위원님 이번 그 백현동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러니까 종상향 4단계를 올리는 조건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를 하는 조건으로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빠지나요?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 모르고 있었어? 라고 했다고 유동규 본부장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성남시는 도대체 무슨 돈을 벌었냐? 민간업자는 3천억이나 벌었는데 그 사이에 성남시는 뭘 벌었느냐? 지금 이게 배임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같은 경우는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적으로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수익만 가져가고 나머지가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이제 배임이나 이런 부분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된다면 백현동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성남이 가져가는 수익 자체가 없고 정모 씨의 이 시행업체가 옹벽 깎아가지고 난데없이 3천억이라는 돈벼락을 맞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배임으로 볼 것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진 것도 문제지만요. 저는 도의적으로 원래 이곳을 아파트나 이런 주택단지로 만들 때 임대주택 부지로 처음에는 이야기가 오갔었거든요. 공문서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진 게 첫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임대주택이 그냥 다 없어지게 됩니다.
원래 이거 임대주택 정말 100%였죠. 어려운 분들 저렴하게 주택 공급하는 그 부지기 때문에 용도 변경 등이 착착 진행됐던 건데 막상 이제 시행하고 분양할 때는요 그냥 민간으로 다 돌아가요. 10%는 임대주택이죠. 정말 최소한 법정 최소 기준만 임대주택으로 남겨두게 된 거죠. 이렇다면 정치적으로 임대주택 공약이나 임대주택 확대를 계속 이야기했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방향성과도 맞지 않는 일을 백현동에서 허가해 줄 셈이 되는 것이고 이게 임대주택 비율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민간 분양을 하게 되면서 그 정모 씨의 업체가 3천억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과연 누구의 이익인 것이냐. 성남 주민들이나 성남 시민들 또는 성남시청 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이 아니라 정모 씨에게만 이렇게 이익을 몰아준 타당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게 없다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 같습니다. 이건 저도 좀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민간 합동 개발로 대장동 개발했다 또 비판을 하시다가 이번에 민간 개발을 하니까 다시 또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민간 합동 개발을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고 그 당시에 이미 그 토지가 이제 민간 개발 회사에 대해서 다 매입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도 할 역할들이 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성남시에서는 당시 어떤 선택을 한 거냐면 R&D 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R&D 부지를 더 많이 요구하고 또 기부 체납 등을 받아서 그런 방식으로 성남시에 최대한 이익 환수를 하는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032억의 공익 환수를 했다고 이렇게 성남시는 이재명 대표 쪽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측면도 같이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그 임대주택의 그 비율을 시행사가 이렇게 했다는데 그것은 원래 자체가 인허가 이후에는 시행사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일단 뭐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수행비서인데 언론에 많이 등장을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기자시니까 혹시 뭐 좀 알려진 게 물론 개인적인 정보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떤 사람으로 그 수행비서라는 사람 이게 알려주나요?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좀 취재해 본 사람이라면 이제 대부분 기자들이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공식 직함이 2014년에 아까 말씀하신 개인 비리 같은 것으로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공식 직함을 가진 적이 없고 그때도 이제 급수가 좀 낮은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가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정진상이나 뭐 유동규 이런 이제 측근보다는 정말 수족 같은 이제 수행비서 그리고 이제 이분의 이제 자꾸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의 출신이 뭐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분이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뭐 형에 대한 협박이라던가 그 뭐 병원에 가서 또 협박을 하고 직접 뭐 이런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뭐 부킹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논란이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굳은 일을 많이 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죠. 이제 비명계인 윤영찬 의원, 뭐 이원우 의원 페이스북 이제 그분들을 막 이제 좀 심한 말로 뭐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때 대선 당시 윤영찬 의원한테 직접 욕설 비슷한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사과를 하게 됐어요. 예,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제 조금 뭐 말이 험하고 뭐 이렇다는 얘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제 뭐 그거잖아요. 그동안 이제 나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분의 이름이 이제 또 2020년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제 은수미 성남시장이 이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그 정무비서관하고 은수미 이제 후임자죠. 은수미 시장은 이제 성남 이재명 시장의 후임자인데 이분의 정무비서관하고 이 백모 씨가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백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대법원에 너무 뿌려놓은 게 많고 라인 잡아놓은 거 많고 작업을 해놨다. 싹 갖고 있다. 이런 식의 녹취록이 또 보도가 됩니다. 당시 JTBC 네, 보도입니다. JTBC가 보도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공식 직함은 없지만 그 계속 이런 일들을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뭐 대선 후보가 되고 대표가 되면서 바로 그 밑에서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여태까지 이분이 과거에 그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성남시장 시절 했던 일 그리고 경기도지사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동안 계속 이제 좀 이런 일들을 굳은 일들을 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사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들도 있는데 이게 뭐 사실 기자들은 다 아는 얘기라서 또 그리고 이분이 또 그런 것도 있었죠. 딸이 좀 유명 가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좀 파보기도 했는데 그런 것보다 좀 어떤 일을 원래 딸하고는 하면서 관련이 없는 네, 얘기입니다. 딸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어떤 일을 했으며 이런 게 좀 베일에 쌓여 있고 짐작 가는 바도 있지만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는 그런 내용이고요. 하여튼 뭐 잘 알려져 그 이름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지금 최근까지도 그냥
뭐 연락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일들에 좀 많이 관여가 돼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위기설을 부추기는 이슈가 또 있습니다. 바로 용두 3위로 끝나버린 혁신위가 던지고 떠난 혁신안 그 폭탄에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계파 갈등이 번져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친명계는 급기야 비명계를 겨냥해서 이게 시작됐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에서 촉발되었듯이 민주당 당원 직선제, 민주당의 8월 민주항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현역 의원 중심이 아닌 당원 중심 민주주의를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당원들은 많이 참고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더는 실망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자,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한 이른바 86 세력들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민주항쟁이죠. 6월 민주항쟁입니다. 근데 8월 민주항쟁이랍니다. 그러면 독재자는 누구일까요? 상대 싸워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이 말들은 비명계가 또 가만히 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상민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곰팡이. 그냥 반대파나 고가운 소리 하는 사람들을 치기 위한 것으로 용도로 활용된다면 또는 대국민 어떤 눈속임 용도로 활용한다면 결코 국민들로부터 호응받기는 어렵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또 맹종하는 그룹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도가 너무 지나친 그런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룹들은 정치에서 아주 그 곰팡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부류들 아니겠습니까? 자, 최지원 기자, 정당 출입하는 기자들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당 출입 기자, 야당 출입 기자. 이게 출입 오래 하다 보면 생각들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민주당 출입 기자는 비명계 만나는 기자들과 물론 같이 만나겠습니다만 친명계 만날 때마다 내가 또 다른 당을 지금 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것도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뇌를 한 2개 정도 이렇게 탑재해 놓고 친명계 의원들 만날 때는 이쪽 생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비명계 만났을 때는 그래 이쪽 얘기 생각. 들으니까. 특히나 이번 이 혁신안 관련해서는 워낙 또 의견 대립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게 사석에서 얘기할 때는 더 과격한 발언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분통을 터뜨리는 비명계 의원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사석에서 더 과격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대체 지금 시기에 논란을 일으켜서 괜히 분란을 만들고 지금 이 대표 옹립하기 위한 혁신안 아니냐 이런 식의 공개 발언들도 사석에서는 이제 서슴지 않는 의원들도 있는데 이게 그 방금 싱크로도 보셨습니다만 원래 지난주에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먼저 이제 대의원제 폐지 문제를 놓고 이거 왜 지금 하느냐 지금 이 시기와 전당대회 룰 문제는 맞지 않는다 이런 식의 공개 발언을 최고위원 회의에서 했어요. 저 같은 자리에서 한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반향을 일으키니까 어제였죠. 이제 일주일 지나서 다음 주가 된 어제 최고위에서 친명계 최고위원 3명이 잇따라서 지금 발언권 신청해서 물론 뭐 다 공개 발언을 합니다만 작심하고 이제 혁신안 받아들여야 된다, 환영한다. 지금 정청래 의원 보셨듯이 뭐 박찬대 의원 이런 친명계 의원들이 다 혁신안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 다시 또 찬성 기조를 보였거든요. 이런 지금 민주당 공개 회의에서만으로도 지금 의원들끼리 최고위원들끼리의 의견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이게 지도부 사이에,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의 갈등뿐만 아니라 지도부 안에서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부분을 알 수 있고 또 13일에 비공개 최고위, 그러니까 지도부 회의가 열렸었는데 여기서는 박광훈 원내대표가 직접적으로 이 대의원제 폐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대표가 내놓은 혁신안, 대표는 아닙니다. 대표가 의뢰한 분이 내놓은 혁신안을 원내대표가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지도부와 원내와의 또 의견 대립이 있는 거죠. 근데 원내 대표가 직접 그 얘기를 꺼냄으로써 이제 그게 자정까지 넘는 회의를 거듭하면서 이제 이 혁신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만큼 의견 대립이 심하고 특히나 이제 어제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광훈 원내대표는 이제 정청래 의원이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의 다르죠. 얘기를 하고 있다. 모든 의견에 대해서 전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지만 워낙 또 이제 친명계 좌장격이고 그립감이 강해서 원내대표도 지금 어떻게 공개적으로 이걸 제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도 하다. 이런 토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좀 느긋한 모습입니다.
혁신안 갈등에 대해서 당연히 기자들이 질문을 했겠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반발을 하던가요? 지도부 내에서도 특히 대의원제 폐지 관련해서는 우려하는 의견도 많이 내셨는데 네, 뭐 변화에 대해서는 언제나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여론 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지어 이상민 의원은 곰팡이라고 표현을 했고 지도부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어디서 반발하고 있어요?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이런 심정일까요? 왜냐하면 이 김은경 혁신위의 혁신안이 친명계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통 혁신안이라는 것은 당내 주류 세력이나 기득권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가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번 혁신안은 오히려 주류이자 기득권인 친명계가 반기고 있으니 이게 과연 혁신인지 아니면 기득권 강화안인지 구분이 좀 안 되고요.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국민들이 민주당의 혁신안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의 이 산적한 민생 문제가 수두룩한데 국회의원 기득권 포기 같은 어떤 시대 정신과 직결된 부분도 아니고 민주당 대의원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는 국민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최고위에서 친문인 고민정 의원은 반대하고 친명인 정청래 의원은 찬성하고 이게 결국 자기들 내부의 이권 다툼으로 지지고 볶고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빨리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민생 전선으로 돌아와서 논쟁을 해야지 이 당내 내부 문제로 계속 이 싸움과 논쟁이 길어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 긍정적인 흐름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하지만 당장 내년 총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혁신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계기는 그 비명계라든지 소위 반명에서 그 의총을 통해서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혁신위에서는 정권을 줘야 된다고 요구한 것도 그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혁신위가 떴어요. 떴는데 그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도덕성 회복의 문제하고 그 공천과 관련된 당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당내에서 논의되었던 그 당 혁신의 그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대의원 1인 1표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요 핵심 내용이었던 것은 시작할 때부터 다 예상됐던 것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혁신안이 이제 도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혁신안에 대해서 제안했던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모순적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대의원 제도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우리 당의 더불어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가 있어요. 제가 그 회장을 맡고 있는데 원외 지역위원장들입니다. 한 100여 명 정도가 있는데 뭐래요? 지금 이 대의원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논거가 전국 정당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당이 TK라든지 경북이라든지 부울경 쪽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쪽의 대의원 제도의 1인 다표를 인정해 줌으로써 인해서 그쪽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된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지역위원장들은 전부 다 저희 원외위원장들이에요. 다 저희 당으로 봤을 때 험지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전부 다 1인 1표에 대해 찬성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대의원제를 핑계로 혁신안을 부정하는 그 근거 자체가 지금 성립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실제로 대의원 제도는 정당법에 의해서 폐지할 수가 없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전국 정당화라든지 또는 그 TK나 경북 지역의 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방법들은 또 다른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제도적 보완이라든지 당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들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또 실제로 지명직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은 항상 지금 서원숙 최고위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인데 그쪽에 영남 쪽의 대표로 해서 항상 그렇게 알겠습니다. 임명을 하거든요. 너무 이제 당 내부 문제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만 이제 우리가 혁신안에 대해서 혁신도 중요하지만 또 당의 통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런 내용으로 당이 4분 5열 돼버리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 통합적인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당내에서 많은 의견들이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지혜를 찾아서 좀 최선의 그 방안을 도출해야 된다. 이것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